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하며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환율이 1,17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7월 25일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오는 2030년 전기차가 도로 위를 고속으로 주행하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도로가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계획을 담은 도로기술개발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와 HDC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갑질을 반복하고 있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입니다. 최근 대부업계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부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계는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고 돈줄이 막힌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합의하며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17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7월 25일 이후 약 석 달 만인데요. 여기에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당분간 외환 시장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브렉시트 합의안 타결에 5.5원 하락한 달러당 1,181.5원으로 마감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5원 내린 1,179.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환율이 1,170원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 7월 25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3년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잠재됐던 브렉시트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나타나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홍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던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관련 합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금융시장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미중 양측의 최종 목표는 무역전쟁의 종료이며 모든 추가 관세의 철폐라고 밝혔고 미 백악관도 미중 모두 합의 달성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합의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영국과 EU 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해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의가 됐다는 게 결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이고 이렇게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합의가 돼서 문제 없이 해결이 되면 시장에는 당연히 리스크온 모드로 가는 거고 지금 약간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 특별회의에서 새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오는 2030년 전기차가 도로 위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도로가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래 도로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로기술개발 전략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안에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발열 발광 차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도로 포장재 등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 전기차가 도로 위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이동 중 무선 전기 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저속 주행할 때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카이스트에서 연구 중인데
고속주행 시에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장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25개구가 전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오는 서울은 더 바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데요. 유민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KCC건설이 동작 1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수스위첸 포레일즈 분양 현장입니다. 정비사업단지라 일반 분양수가 넉넉하지 않지만 오전에 방문객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더 이상 공급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들만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 쪽에서 많이들 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 평형을 빼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아 이를 노리는 수요가 많은 상황.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가 사실 분양 자체가 청약 자체가 없어질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리모델링 수준이지 이렇게 새 아파트 들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달 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와 정비사업조합들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서울에선 약 7천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달 말 현대엔지니어링은 강동구에서 1스테이트 천호역을 분양합니다. 다음 달 포스코건설은 영등포구에서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까지 관리처분 인가단지에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면서 분양 일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와 HDC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을 반복하고 있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기부가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 등 4개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은 가맹사업자와 협력업체를 속이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갑질을 행해왔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나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고발 여부를 어저께 심의회가 있었고 4건을 추가로 고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번 고발 4개 사도 그렇지만 보면 똑같은 위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통해서 조금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을 부풀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결정했지만 중기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4억 4,8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율FC와 뮤엠교육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 등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 4개사의 사정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단됐던 두산의 주식 거래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인적 분할된 두산 퓨어셀과 두산 솔루스의 상장도 마무리되며 시장에서는 이들 3종목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두산 퓨어셀과 두산 솔루스 주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두산 주가가 하락하며 3개사 합산 시총은 분할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당초 전망되던 합산 시총 2조 돌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인적 분할한 두산이 재상장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분할 전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매매가 중단됐던 두산은 이날 두산 퓨어셀, 두산 솔루스 3개사로 분할 상장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두산 퓨어셀과 두산 솔루스의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분할 전 마지막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두산 퓨어셀과 두산 솔루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1,179억 원과 638억 원이었는데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총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분할 직전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가치를 4천억 원과 6,4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할 상장 이후 이들의 가치를 반영한 투심이 몰려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존속법인 두산의 주가가 분할 전 종가 대비 4.55% 하락하며 합산 시총 2조 원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 분할 직전 종가 기준 두산의 시총은 1조 7,514억 원. 그러나 이날 주가가 크게 빠지며 시총이 1조 3,169억 원으로 내려앉으며 세계사 합산 시총은 1조 7,892억 원에 그쳤습니다. 두산의 시총 2조 클럽 가입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인적 분할로 인한 세계사 합산 시가총액 증가 효과는 3거래일 이후 발생 가능할 것이라며 낮게 평가된 시총을 고려할 때 두산솔루스는 4거래일 연속, 두산 퓨어셀은 1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산의 합산 시총 2조 돌파, 다음 주까지 이어질 분할사 가치 재평가의 향방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건데요. 최근 대부업계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부실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부업계에서 아예 저신용자 대출 자체를 축소하고 있어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대부업 연체율이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9%를 기록한 뒤 2017년 5.8%, 지난해 말 7.3%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 전문 회사에 넘기는 연체 채권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실 수준은 2배 이상 뛴다는 설명입니다. 연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입채권 추심 회사에. 매각돼 있는 것도 포함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대손 비율, 그러니까 부실률은 거기에 지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7%보다 더 높다는 거죠. 많게는 14%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서도 연체 채권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8% 안팎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성장에다 경기 양극화로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자영업 기반이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면서 대부업계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더 축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7에서 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승인율은 2014년 26.9%에서 2018년 12.2%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신용자 10명 중 9명은 대부업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겁니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대비 대손 비용 등 원가 비용 수준 차이가 지난 2016년 7.4%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부업계는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출 심사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신용자가 제도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이 무너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선 대부업계 부실 리스크가 커지며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 될 텐데요. 그 규모가 올해에만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이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0만 명입니다. 많은 인원인데 이게 돈 구할 곳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이런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네, 먼저 준비된 표를 보시면 최근 대부업체들이 7에서 10등급 그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출 승인율이 12.2%인데요.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결과 신용대출 이용자 수도 급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올 상반기에 실제로 이 대출을 받은 분들을 보면 14만 3천 명이 받았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도 이만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7에서 10등급 분들이 대부업을 통해 받게 되는 경우가 30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60만 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남은 30만 명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1년 만에 절반 정도가 돈 빌릴 곳이 없어진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신용등급 7등급에 대한 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대부업 대출이 7에서 10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7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조차도 7에서 10등급보다는 주요 그 타겟층이 4에서 6등급이거든요. 올해 또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해지면서 8, 9, 10등급이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44% 정도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5%는 불법 사금융을 썼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를 했거나 파산을 하신 분들도 30% 이상이라고 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대부업계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리스크 관리하게 된 겁니까? 네, 가장 큰 이제 주요 원인은 이제 너무 빨리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다는 데 있는데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갔고 또 최근 들어서 20%로 더 낮추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20%포인트를 낮췄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42%포인트를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격한 금리 인하가 그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 25%를 최고금리로 했을 때 7등급 이하 차주 20만 명이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이제 연 20%인 경우에는 53만 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그런데 비단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해외 사례도 좀 듣고 싶은데 다른 나라는 서민금융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네,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그 차원에서 최고금리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별로 다르긴 한데 뭐 있는 주들의 평균을 따지더라도 36%대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2주나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급전의 경우에는 연이율이 300%에서 1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페이데이론을 통해서 서민금융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프랑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 금리 수준은 이제 연 29.3% 또는 48%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나 싱가포르 뭐 금융 허브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인 겁니다. 보면 최고금리 낮추고 대부업 대출 규모를 딱 줄였다는 건 언뜻 보면 선하기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기를 얻는 정치적 수단으로도 쓰이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뜯어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역설을 낳기도 한다는 점들을 반드시 정책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금 대두되며 우리 시장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스몰딜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곧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EU와 영국 간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EU 각국 승인과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은 다시금 박스권 장세 속에 갇히며 실적 시즌 개별 종목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한 주간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코스피 시장은 0.6% 상승하며 2060.69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2.1% 오르며 646.6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37억 원과 2,531억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이 3,477억 원을 순매수해주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은 기관이 1,062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932억 원, 788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인 2,080선을 돌파하지 못하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박스권 장세는 결국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스몰딜 합의 소식이 나온 지 채 며칠 지나지 않아 1단계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다시금 대두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극적 합의하며 노딜 브렉시트 우려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아직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은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5만 900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금요일 종가는 5만 원을 지키지 못하며 4만 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 분할 당시 5만 3,900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해 올 1월 4일 3만 6,850원의 바닥을 찍은 뒤 1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장중 5만 원을 회복한 겁니다. 부진하던 유통업종의 주가도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대표 유통주인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나란히 올랐는데 특히 이마트는 자산 유동화의 발표 등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며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혼조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주력 상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강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나오며 급락했고 헬릭스미스 역시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이 나오며 하락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장기화 조짐과 중국 3분기 GDP가 6% 상승으로 나오는 등 지표 부진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역시 합의안에 대한 영국 승인 등의 변수가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 강한 개별 종목 장세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삼성이 9년 연속 러시아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글로벌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러시아 유력 시장 조사 업체 온라인 마켓 인텔리전스가 최근 발표한 2019 최고의 20대 브랜드 명단에 따르면 삼성은 18.5%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아디다스와 나이키, 애플, 소니 등이 나란히 탑5에 들었습니다. 업종별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전 부분에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스마트폰과 TV, 오디오 부분에서는 각각 7년, 9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LG는 지난해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5%의 득표율로 9위에 랭크되며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요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들을 통해 직접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홈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자 침구 업체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다각도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침구 업체 중 가장 먼저 이 침구뿐만 아니라 화장품, 반려동물 용품까지 판매하는 토털 편집숍을 앞세워 이 도전장을 내민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 대표를 문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섬유 전문 기업 웰크로는 국내 침구 업체 최초로 홈 인테리어를 위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편집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침구를 구매하러 왔다가 다양한 제품군으로 추가적인 매출을 노릴 수도 있고 더불어 토탈숍으로 인식돼 향후에 꾸준한 객수 확보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직접 보고 만져본 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리빙 제품 구매 패턴의 특성을 살린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국내 리빙 수면 시장에서 웰크론의 기능적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고기능성 제품만을 엄선했고요. 국내 침구 브랜드 최초로 세사 에디션 편집샵을 선보였습니다. 단순한 침구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생활, 수면, 건강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유통망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세사 에디션은 기능성 침구 브랜드인 세사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토어 역할도 합니다. 알러지 방지 기능성 침구 브랜드 세사와 퓨어슬립뿐만 아니라 웰크론의 기술력이 담긴 다양한 제품군이 전시됐습니다. 기능성 침구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웰크론이 지난 2017년 론칭한 민감성 화장품 브랜드 셀미인과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세사 퍼피, 미세먼지 마스크, 케어온 밸브 마스크 등이 대표적입니다. 웰크론의 핵심 강점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다양한 아이템은 기능성 제품에 막연했던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구매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가격과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 화장품, 황사 마스크, 그리고 기능성 반려용품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리빙 관련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에 매장을 찾은 고객이 늘면서 매출도 자연히 증가했습니다.
고객님이 반응이 이제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편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 사면서 화장품까지 또 강아지 기르시는 분은 강아지 애용품까지 다 사셔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디션으로 바뀌면서 매출이 더 한 지금 50% 이상 반응도 좋고. 세사 에디션은 유통 채널에 꽂힌 백화점을 새로운 유통망으로 택했습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광주점과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입점한 상태로 향후에 추가적인 백화점 입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웰크로는 백화점 매장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리빙업계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라도와 경상 내륙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늘 자정까지 오다 점차 개겠고요. 충청도는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신나는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토요일에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대구 23도, 전주와 제주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기 전에 영어 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remember that 파백. 유니클로 광고 속 할머니 모델의 대사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데디아를 기억할 수 없다. 너무 먼 일이라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유니클로는 국내편에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는 한글 자막을 달았습니다. 80년 전 일제 조선인 노무동원이 시작된 1939년입니다. 위안부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자, 여기서 원문에 있지도 않은 80년 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유니클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의도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 영어 못한다는데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